그날도 그분은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아침 8시 50분. 은행 문이 열리기 10분 전부터 벌써 대기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회색 잠바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언제나 그 검은색 서류 가방. 저는 셔터를 올리다 말고 고개를 내밀어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 같은 자리. 75살 할아버지.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고, 항상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죠. 우리는 그분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챙겨드려야 할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자도 빼드리고, 물도 따라드리고, 번호표도 대신 뽑아드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창구에 앉아 그분께 여쭤봤어요. 오늘은 적금 해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류 가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앞으로 미셨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쪽지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도입니다. 조용히 500만 원만 주세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봤어요. 의자에 앉아 계신 이 할아버지를. 흉기도 없고 위협도 없고 그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 말투는 협박이 아니라 부탁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이분이 이미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이 일을 하셨다는 걸.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우리 은행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분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정확히 같은 금액만 가져가셨고,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날도 그분은 돈을 받아서 가방에 넣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벌써 18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이 강도가 가장 나쁜 범죄가 아니라 가장 슬픈 효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은행 강도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쓴웃음이 나옵니다.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가슴속에 쌓이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은행에 들어간 건 75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평범했어요. 경기도 작은 공단에서 35년 동안 선반공으로 일했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경로당 나가고, 복지관에서 탁구 치고, 아내랑 저녁 장 보러 다녔죠. 아내 이름은 순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굶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아내가 쓰러진 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19가 왔고 응급실로 갔고 의사 선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요.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뒤에 나온 말이 더 무서웠어요.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할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합쳐봐야 90만 원이었어요. 적금 깨고 보험 해지하고 그래도 석 달이면 바닥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살릴 수는 있는데 버틸 수는 없다. 처음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고 주민센터 가서 긴급복지 지원도 신청했어요. 하지만 75 노인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주민센터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재산이 있으시면 지원 대상이 안 되세요. 재산이라는 게 17평짜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거기서 평생 살았는데 그걸 발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은행에 2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담보대출 상담 받으러, 그리고 한 번은 그냥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장 만들고 대출 받고 웃고 떠들고 나가더군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엔 매일 돈이 있네.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 누운 아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집 팔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꽉 잡고 대답했어요. 걱정 마. 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저는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아내가 잠든 병실을 나와 저는 식당 구석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처음엔 유서처럼 썼습니다. 그 다음엔 사정문처럼 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도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 없습니다. 그게 제가 저 자신한테 한 약속이었습니다. 칼이나 흉기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말로만, 부탁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리를 더 굽히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초라한 노인을 경계하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쪽지를 내밀었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보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은 돈을 건넸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병원 가서 수납창구에 돈 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 앉아서 생각했죠. 이번 한 번이면 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한 번. 왜냐하면 그 말은 거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아내가 살아있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음 은행에 갈 이유가 곧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몰랐겠지. 노인네 혼자 한 짓일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편한 생각입니다. 순자는 제가 처음 은행에서 돌아온 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들어갔고
손에는 수납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 어디서 났어? 저는 거짓말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도 말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 한동안은 괜찮아. 순자는 제 눈을 오래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말보다 눈빛을 먼저 읽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거기 가는 거야. 저는 가방끈을 잡은 채로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모든 게 시작됐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그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아내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약속해.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지 말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배려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범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비 내는 방법, 시간 버는 방법, 아내랑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 순자는 제가 나갈 때마다 쪽지를 확인했어요. 글씨가 흐릿하면 다시 쓰게 했습니다. 너무 크게 쓰지 마. 너무 무섭게 쓰지 마. 마치 손자 숙제 봐주듯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아내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만 보면서요. 저는 아내를 위해 절대로 은행을 바꾸지 않았어요. 같은 은행,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사람들이 익숙해질수록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전이라고 착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은행 직원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노부부로 봤어요.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이상한 방법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는 불쌍한 부부. 신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됐거든요. 사람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 쉽게 외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 사장님, 오늘은 좀 덜 가져가세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400만 원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믿었어요. 이건 끝이 있는 일이라고. 아내가 좀 나아지면 다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은 말을 돌렸어요. 중환자실 불은 점점 더 자주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순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당신은 계속 살아야 돼.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고 그대로 다시는 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묻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두셨어야죠. 맞습니다. 그랬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이건 더 이상 병원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약속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돈보다 무거운 법입니다. 순자가 떠난 뒤 사람들은 제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히 치렀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 수저를 씻고, 밥상을 닦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행 갈 준비를 했습니다. 쪽지를 썼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전보다 더 반듯했죠. 강도입니다.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은 이제 아내의 목소리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어요. 김 사장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장례 치르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 직원은 한숨을 쉬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돈을 받고 병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돈을 장롱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내 병원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약값도, 간병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백이었습니다. 순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은행은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있고, 할 일이 있는 곳. 저는 그 일과 속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은행 직원들은 저를 점점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오시려나? 그 사람들은 제가 강도라는 사실보다 제가 안 올까봐 더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은행에 안 오는 날이 무슨 일 생긴 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려서 사흘을 못 갔어요. 그날 파출소 순경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렇다면 왜 경찰은 저를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은행들은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새 TV도 없었고, 여행도 안 갔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안 줬습니다. 돈은 그대로 장롱 서랍에 있었어요. 마치 거기 있어야 할 것처럼. 나중에 경찰이 집에 왔을 때 수사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걸 왜 모아두신 겁니까? 18년 동안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제 얘기를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노인네, 정신이 좀. 하지만 저는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내 끝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은행 직원이 쪽지를 보고 비상벨을 눌렀어요. 경호.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였어요. 그렇게 18년이 끝났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시작된 그 약속이
경보음 하나로 멈췄어요. 그리고 저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묻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들어서자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허리 굽은 79 할아버지. 수갑은 없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었거든요. 저는 도망갈 수도 없었고, 도망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사실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수도권 1대 은행 23곳에서 총 47회에 걸쳐 강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18년. 저 나이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게 없었습니다. 흉기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범죄자였으니까요. 판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건 법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멈추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저는 살아있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이었어요. 판사님은 서류를 덮고 한참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법은 당신을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은 사람을 봅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실형은 없었습니다. 교도소도 없었어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정신과 상담 의무. 사람들은 그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봐준다. 법, 감정이다. 선례가 위험하다. 하지만 판사님은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이 사람은 이미 18년 동안 매주 스스로를 법정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잡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않았고 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방법. 그건 범행이 아니라 출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소파에 앉아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봉투에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다음 날 은행에 다 돌려줬어요. 장구 직원이 울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쓸 사람이 없어서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 이제 안 가. 은행에. 그 말은 아내한테 한 말이었고, 저 자신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 있습니다. 창밖 보고, TV 보고, 아침 먹어요. 아직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몸이 먼저 움직이지만, 가방을 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범죄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화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노인, 비극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지면 범죄자가 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버티면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인가? 저는 이제 아무것도 훔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아침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때 누가 좀 일찍 물어봤더라면 이건 강도의 이야기이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